안녕하세요, 스토크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이제 연말이 되면 약속도 많아지고 모임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살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하죠. 국세청이 지난해 개별 납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사람만 30만 명에 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스토커에서는 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돈 되는 이야기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뭘까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 1년 예산을 짭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리 예산을 짜면서 실제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부가 정한 일정한 세율에 따라 월급에서 떼간 거죠. 그러나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실제 나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걷어간 원천 징수액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내가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정산은 원천 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게 되는데요.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에 대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언뜻 보면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하며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 보육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총 급여액,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인적공제, 우리가 잘 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그리고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 되는,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매년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자,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건데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들을 차감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세액공제 등이 해당하죠. 이렇게 나온 세액공제까지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와 비교하여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환급 여부를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나의 결정세액이 더 줄 수 있고 환급받을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소득공제를 먼저 살펴보면 항목 중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카드공제죠. 먼저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만약 세전소득이 연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 넘게 써야 이후 공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만일 카드 사용액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확인하시고 아직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좋죠.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한도 금액에 가깝거나 혹시나 쓸 계획이 있다면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쓴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맞벌이라면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게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테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서 10월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고연봉자의 카드를 쓰는 것이 고연봉자의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적게 소비하는 편이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 카드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출 금액이 많을수록 무작정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현금령 수중의 소득공제는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3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혹은 도서, 영화, 공연 항목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추가 한도 항목의 공제율 변경이 많았습니다. 먼저 세법 개정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버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서 도서, 공연, 박물관 등과 같이 최대 100만 원 한도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올해까지만 한 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50%가 공제됩니다. 원래 공제율은 40%였는데 올 한 해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올렸기 때문에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내야 하죠. 보통 보증금 단위는 1,000만 원에서 억 단위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보증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해 1에서 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되는 편이죠.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외에도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세액공제는 되지 않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까지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중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2022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700만원이었던 한도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해서는 900만원까지 늘어났죠.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요. 세액공제율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납입금의 13.2에서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 한도 금액인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소득 구간에 따라서 79만 원에서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 공제 금액인 900만 원을 IRP에 납입했을 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의 16.5%인 148만 5천 원을 5,500만 원 초과면 118만 8천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과 IRP를 중도 해지, 중도 인출하는 경우 납입금과 이자를 더한 해지 금액의 16.5%를 일률적으로 기타 소득세로 토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의 세액 공제금보다 더 크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조건이 충족되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월세 세액 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총 금액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7%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면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시가 역시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시가가 3억 5천만 원인 집에 살면 2022년 연말정산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관리비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부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과 절세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 같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을 다루면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요. 워낙 세제 혜택이 다양하고 또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여러 포털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13월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토크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돈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